검색 상위 노출하기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일단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거는 통합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것과 각 검색 탭을 클릭했을 때 첫 페이지에 노출하는 게 검색 상위 노출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는 SEO라고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할 때 검색 엔진은 그 단어랑 가장 부합된 자료를 결과에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 글 작성 방법이 바로 SEO인데요. 이러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검색 엔진에 내 블로그의 글을 노출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방문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C랭크 알고리즘을 좀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아까 신뢰도에 따라 C랭크 알고리즘이 된다. 요 정도는 이제 아시겠지만 어떠한 요소들이 C랭크 알고리즘의 채점 대상인지는 모르니까 아직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자, 일단은 그 부분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블로그가 특정 관심사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는지 이게 이제 기반으로 되는 게 C랭크 알고리즘이고, 이 양질의 컨텐츠는 블로그에 머무르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스크랩과 댓글, 공감의 수가 늘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게 돼요. 즉, 깊이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내가 꾸준히 발행을 하고 소통을 하게 된다면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상위 노출에 강한 블로그가 됩니다. 이게 이제 C랭크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요소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 블로그 콜렉션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카테고리가 모이게끔 해라. 카테고리에 맞는 것들을 적어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블로그 문서의 제목이나 본문, 이미지, 링크 등의 어떤 문서를 구성하는 기본 정보를 참고해서 문서가 제대로 예쁘게 잘 적혔는지 기본적인 품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DB라는 부분에서는 인물이나 영화, 정보와 같은 네이버에서 보유한 관련 콘텐츠 DB가 있거든요. 이런 걸 연동을 해서 출처나 문서가 신뢰성이 있는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겁니다. 블로그에 보시면요, 물론 아직은 블로그를 쓰신 분도 있고 쓰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잠깐만 들어가서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아, 자, 지금 이렇게 블로그를 잠시 띄웠고요. 여기서 제가 글쓰기를 만약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아직 뭐 글을 쓸 건 아니라서 상관은 없어요. 요 글감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죠? 여기 보면 책이면 책에 대한 거 이렇게 누르면 책에 대한 어떤 소개로 넘어가는 링크가 달려지거든요. 뭐 영화에 대한 거, TV, 드라마 같은 것들 있죠? 공연 전시, 음악 또는 쇼핑. 쇼핑은 여기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찾고 싶은 걸 쳐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실습 때 하는 것들이라 여기 나와 있죠. 뭐 뉴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뉴스나 어떤 기사글 같은 것들을 불러다가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걸 눌렀을 때 그 기사글이나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 이거 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책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지는 링크가 돼요. 그거는 바로 인물이나 영화, 정보 등의 네이버에서 보유를 한 관련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출처나 문서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게 네이버 DB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 리뷰에 대한 거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책 리뷰에 대한 글을 올리실 때는 저것까지 좀 연동을 같이 해주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서치 로그. 그리고 아까 요거는 쇼핑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쇼핑에서 쇼핑 DB에 뜨거든요. 아까 그 포도비누가 왜 떠 있냐면 제가 예전에는 그 블로그 SNS 과정 70시간짜리 과정에선 포토샵으로 상세 페이지를 올려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보는 예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랑 또 오픈마켓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포도비누들이 뜬 건데 아마 제 포토샵 관련 과정 들으셨던 분들은 저게 어떤 예제인지 알 거예요. 그죠? 어쨌든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스마트 스토어에 그런 DB를 그 쇼핑에서 검색을 해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문서의 신뢰도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내 블로그의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 스토어로 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더 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을 노렸을 때도 괜찮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서치 로그. 네이버 검색 이용자의 검색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서나 문서 출처의 인기도를 계산하는 걸 서치 로그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 이용자들은 검색을 해서 들어올 때 그 단어를 어떤 것들을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지를 네이버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에서의 인기도가 좋았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계산하는 게 서치 로그라고 하고요. 체인 스코어라는 건 웹문서나 사이트, 뉴스 등의 다른 출처에서의 관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뢰도나 인기도를 계산하는 부분이죠. 자, 네이버는요, 검색 엔진이에요. 근데 이 검색 엔진이요, 일단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약간 네이버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걸 더 좋아해요. 자,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다른 컨텐츠들 있죠. 네이버가 아닌 다른 컨텐츠에 내 블로그 주소로 유입하는 링크를 만들어서 블로그로 유입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네이버는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네이버가 싫어하는 건 딴 데로 빠져나가는 건 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뭐 다른 사이트 있죠. 뭐 스마트 스토어는 같은 회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말고 뭐 아예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이런 링크는 개인적으로는 좀 네이버가 좀 싫어하는 링크이기는 합니다. 일단 참고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데로 빼야 되면 빼야죠. 그쵸?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체인 스코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웹사이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올릴 때도 내 블로그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연결이 돼서 들어오면은 외부에서 이제 네이버로 들어와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인기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블로그 액티비티. 이제 블로그 서비스에서의 활동 지표인데요. 얼마나 활발한 활동이 있는 블로그인지를 계산하는 게 블로그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를 좀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언급하고 같이 한번 활동도 해보겠지만, 블로그 이후 추가하는 거를 아마 시킬 거예요. 그리고 추가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방문해서 댓글도 남겨주고 이런 작업들이 좀 같이 이루어져야 블로그 액티비티 점수가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활동 지표라는 건 일단 글도 자주 적어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블로그랑 얼마나 또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하는 지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글을 적을 때 초기에 만약에 내 블로그 지수가 낮을 때는 사람들 방문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질에 좀 지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웃이 이제 생기게 된다면 이웃끼리 서로 방문하면서 일단은 훨씬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덜 할 거고, 그리고 이웃이 방문해서 글을 봐주잖아요. 글을 볼 때 그 체류 시간, 그리고 그 글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글을 본다라고 했을 때의 페이지 뷰,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웃은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블로그 액티비티 점수를 차지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블로그 에디터 주제 점수.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까 그 얘기죠. 카테고리가 너무 여러 개가 되면 잡블로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여러 개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 뭐 다이어트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주제를 정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주제 쪽으로 포스팅을 써주신다면 일단은 신뢰성이 더 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공식 블로그를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건 이제 공식 블로그가 될 수 있다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더라도 뭐 다른 부분의 항목에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아예 막 대놓고 막 홍보성 글 뭐 이런 걸 적는 건 당연히 네이버가 싫어할진 모르겠지만, 상업적인 글을 적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유사 문서, 유사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네이버는 원본 글을 더 중요시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라고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보면 초반에 많이 하시는 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블로그의 글을 긁어다가 그대로 붙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블로그의 문서의 70% 이상을 준용했을 땐 유사 문서로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반복된 사진과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유사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검색에서 뜨지 않게 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스팸 필터가 적용이 돼서 내 블로그의 품질 하락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사진이나 이미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난 네임카드를 만들었고, 네임카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상담하기 버튼 같은 것들을 좀 난 잘 보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겠는데요. 내가 첫 번째 이제 포스팅에다 네임카드를 올렸을 때 두 번째 다른 포스팅에 적을 때는 그거를 캡처를 해서 영역을 조금 더 배경 부분을 좀 포함해서 캡처를 해서 그거를 올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 그 이미지가 같은지 다른지를 그냥 사람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마찬가지로 크롤러라는 검색 엔진이 파악을 하게 되잖아요. 검색 엔진? 로봇이,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볼 때 어떻게 보냐면 픽셀 값이 일치하는지를 봐요. 근데 주변에 예를 들어 배경이 약간 포함되게 내가 캡처를 해서 따서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림이 픽셀이 틀어지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반복적인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을 때 내 상호가 살짝 보여지게 근처에 뭔가 나랑 이제 관련된 어떤 물건을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거예요. 또 서명을 붙이는 거죠. 보면은 블로그에 이제 글 포스팅을 하실 때 보면 이미지 서명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포토샵으로 예쁘게 내 본인의 어떤 로고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를 사진마다 찍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검색 노출, 상위 노출을 위한 엔진 최적화인데요. 일단은 포스트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벤치마킹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가 만약 벤치마킹할 블로그 글이 있다면 해당 글을 클릭하고 포스트의 본문이 나왔을 때 이 페이지 찾기에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를 해보시면 어떤 키워드가 몇 번이 반복이 됐고 어떻게 예를 들어 몰아서 썼는지 아니면은 그 블로그 글에 전체적으로 퍼지게 썼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키워드를 검색을 하실 때요. 일단은 내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 먼저 쳐보고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돼 있는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포스팅을 먼저 조회를 해보세요. 찾아보시고 키워드를 먼저 거기서 걸러보시면은 어떠어떠한 키워드가 몇 번 쓰였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검색 엔진 알고리즘에 지금 순위를 매길 때 적합하다고 매기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도 이제 블로그 글을 적을 때 어떠어떠한 키워드를 몇 번 반복을 할지 그거를 이제 정해서 쓰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검색창에서 몇몇 개 일치라고 뜨는 게 무조건 맞진 않아요. 왜냐면은 프로필 창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포스팅 목록 요런 데도 그 키워드가 들어있다면 거기까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직접 세보시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을 위한 방법 8가지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의 기본은 글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한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한 3개에서 한 8개, 뭐 5개 이렇게 뽑았다고 쳐요. 그럼 그 키워드 중에 주된 키워드는 제목과 본문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키워드들은 이제 제목엔 안 들어가도 안에 부문들에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넣어야 되는 이유는 검색자의 검색 의도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는 게 검색 엔진의 기본적인 의무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 일단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고 그 다음에 내용에도 키워드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그 검색 엔진에서 찾아주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의 가장 기본적인 글 조건은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제목에 넣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임플란트 잘하는 곳으로 검색했을 때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임플란트 잘하는 곳으로 검색한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된 글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아마 임플란트랑 잘하는 곳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붙어서 있기도 할 거고 떨어져 있기도 할 거고, 그쵸? 그래서 키워드를 내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는 일단은 먼저 이제 올려놓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키워드로 상위 노출된 사람들의 글을 조금 참고해서 그대로 적지는 마시고 약간 더 눈에 띄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상위 노출을 좀 더 쉽게 노려볼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죠? 글 제목에 사용한 단어와 함께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는 본문에도 같이 삽입을 할 것. 세 번째, 일단은 우리가 글이 쭉 적혀 있을 때요, 그냥 이렇게 글이 밋밋하게 적혀 있는 것보다 어느 부분을 강조를 해 놓은 게 더 눈에 띄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 또는 어느 부분이 좀 강조를 주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크기나 색상으로 강조를 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양하게 강조를 줬을 때는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강조를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강조를 줄 색깔은 한 2가지 또는 3가지 색 정도로만 정해서 강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조를 주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HTML로 얘기를 하면 뭐 비태그라든지 폰트 태그라든지 뭔가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크롤러는 이 글의 내용을 바로 읽는다기보다도 이 안에 이제 태그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가 제작할 때는 안 보이지만 에디터 창에 적은 게 웹사이트에 보일 때는 태그 형태로 변환돼서 보이게 돼요. 그 글에서 이제 어떤 강조를 줬다라든지 이런 표시들이 태그로 나타나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체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째, 글 본문에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삽입을 하는데요. 우리가 글만 적은 것보단 글과 사진이 있는 게 검색에서 더 노출이 유리하고요. 글, 사진, 게다가 혹시 동영상도 넣을 수 있다면 동영상까지 들어간 게 검색에선 더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 순위는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도 아마 파악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일단은 파일을 저장해 보신 적이 있죠? 만약에 그냥 문서만 있는 파일을 저장했을 때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이미지를 넣은 파일을 저장했을 때 용량이 훨씬 커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이 같이 들어간 영상의 경우는 이미지까지 들어간 영상보다 용량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용량으로 봤을 때도 일단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3개 다 들어있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또 한 가지가 블로그는요, 글을 적을 때 블로그, 즉 뷰 탭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웹사이트라는 영역에서도 보여지고요.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 탭에서도 보여지고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 탭에서도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탭의 내용들을 좀 참고를 했을 때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렇게 3가지가 다 들어간 게 더 좋겠더라. 근데 동영상을 그렇다고 매번마다 찍기는 좀 어려울 테고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학습 쪽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형식으로 동영상을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부동산 쪽도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에 대한 이미지를 찍어요. 사진은 찍지만 그걸 이제 막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고 다니려면 좀 부담이 돼서 그렇게 찍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미지를 가지고 슬라이드 형식의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 그냥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많이 도움 되시긴 할 거예요.
자, 검색 엔진은 일반적으로는 포스트의 크기가 큰 글이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즉, 텍스트로만 작성된 포스트보다는 이미지와 동영상이 포함된 포스트의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죠. 자, 다섯 번째, 포스트에 넣을 이미지의 개수와 크기. 일단은 작은 거보단 당연히 큰 게 좋아요. 근데 개수는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일단은 그림의 개수는 2개 이상이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블로그 글은요, 짧게 안 적어요. 블로그 글은요, 최소가 1500자 이상으로 적게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래도 보는 체류 시간이 늘게 되거든요. 짧게 적으면 그만큼밖에 안 읽고 나가잖아요. 즉, 블로그의 체류 시간이 낮아지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글을 많이 적게 되는데, 글을 적을 때 중간중간에 그림이 있으면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내용을 보게 되겠지만, 글만 쭉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텍스트만 쭉 있을 땐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다가 도중에 중도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포스팅할 때 올릴 때는 보통은 이미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한 4-5줄 정도 적고 또 이미지 올리고 글 적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하죠. 그 이유도 너무 지루하지 않게 끝까지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포스팅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페이지 뷰도 당연히 더 늘게 될 테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땐 이미지 개수가 조금 있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어떤 걸 조금 더 보시면 되냐면, 역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띄우고자 하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그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그림의 개수가 보여져요. 그냥 이렇게 쳐볼게요. 이미지를 눌렀다. 뷰를 누를 건데 잘못 눌렀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서 뷰라는 데를 눌러서 본다라고 했을 때요. 여기에 몇 개의 그림이 들어갔는지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림이 어느 정도 들어갔구나 이런 게 이제 살펴지거든요. 그런 걸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대로 올려야만 된다는 아니지만 동종업계에서는 몇 개 정도의 이미지를 올리고 있는지 그런 게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미지의 제목까지 좀 바꿔주시면 조금 더 검색 노출에 유리할 거다라는 건데요. 사실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보려고 했더니 은근히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은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일단은 한 요소에서는 도움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요. 검색 엔진이 검색을 해서 알고리즘에 맞으면 노출을 시키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이미지를 올렸으면 이미지 src라는 태그 뒤에 그 파일명이 붙어서 나오겠죠. 근데 그 파일명에도 만약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름도 하나의 검색에서는 키워드로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따졌을 때는 이런 파일명까지 바꿔주시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에 삽입된 이미지와 동영상 파일을 만약에 핵심 키워드로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는 이미지 검색이나 동영상 검색 탭에서도 쉽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6번째, 키워드의 밀도를 높인다. 자, 이 검색 엔진은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가 높은 블로그의 글이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블로그의 키워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면 프로필의 내용에 핵심 키워드를 넣고 카테고리명은 핵심 키워드로 쓰고 포스트나 핵심 키워드를 검색 엔진에 최적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정확도, 신뢰도 쪽과 관련이 되는데요. 내 블로그에 글을 적을 때 어느 부분으로 글들이 많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글이 정확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카테고리를 늘어놓지 마시고 일단은 관련된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넣어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7번째. 이제 포스팅을 조만간 하겠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거는 태그에 노출시킬 키워드를 같이 넣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글을 적을 때 태그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본문에다 샵을 적어서 해시태그를 넣는 방법도 우리가 태그를 넣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호불호가 있는 게 좀 되기 싫다라는 분들도 있다 보니 만약에 그 부분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내가 해시태그를 넣고 싶을 때는 태그라는 곳에 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태그가 올려질 때요. 내가 포스팅을 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놀러 갈 수 있는 어떤 데이트 코스에 대해 포스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광고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어떤 브랜딩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요런 데다가 이제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키워드겠지만 그런 키워드를 더 작성해 넣는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안에 있는 요 포스팅과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태그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태그를 넣을 때는 포스트 작성을 하는 것과 관련된 태그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필요로 하겠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8번째 키워드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검색 엔진은 프로필과 카테고리명 그리고 포스트에 사용된 핵심 키워드는 상호 간의 연관성이 높으면 포스트의 품질 지수를 높게 평가하고 정확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블로그 글을 만약에 적었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영역에 바로 노출되지 않고 블로그 영역에 노출되는 데까지는 대략 30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30분 있다가 만약에 제목으로 검색을 했을 때 글이 잘 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내가 그 부분에 최적화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색 엔진이 좋아요 하는 글. 간단하게 말하면 검색 엔진이 어떤 글을 좋아하느냐 이건데요. 우리가 맛집이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쓴 포스팅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블로그를 꽤 많이 운영을 하는데 10년 전에 포스팅을 쓴 게 만약 있고 신생 블로거가 만약에 글을 쓴 게 그 맛집에 대한 글을 쓴 게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글이 조금 더 블로그 입장에서는 더 좋게 생각이 될 거냐면 10년 전에 작성한 글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 집이 망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때는 최신 글을 더 반영을 해주겠죠. 즉 검색 엔진은 오래된 글보다는 새로운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검색을 우리가 해서 보면은 최신에 그래도 좀 최근에 적은 글들이 상단에 좀 그래도 많이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 본연의 의무가 검색자가 원하는 정보에 가까운, 즉 검색도의 정확도가 높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이 본연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글보다는 최근의 글이 정확도가 높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새 글을 우선적으로 검색 상위에 노출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즉 우리가 매일 한 포씩 적어라 또는 뭐 매일 3포씩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검색 상위에 내가 글을 노출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래도 최신의 블로그에 글이 조금 더 점수를 받는 점에선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상위에 노출시키는 거는 꾸준하게 포스팅하다가 어쩌다 보면 상위에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느냐,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고 금방 내려오느냐는 블로그의 품질 지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학창시절에 철봉에 매달렸을 때요. 근력이 좀 튼실한 학생의 경우는 오랫동안 버티지만 근력이 튼실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는 잠깐 턱걸이에서 매달려 있다라도 금방 뚝 떨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로그의 지수는요. 활동지수, 인기지수, 신뢰지수 등의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 산출해서 계산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운영기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오래전에 만들어 놨던 블로그다라고 한다면 오래전에 만들어진 운영기간이라는 게 들어가서 활동지수에서는 약간의 플러스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포스트 수, 그러니까 포스트를 많이 썼느냐, 그리고 포스트를 쓰기 빈도, 얼마나 자주자주 썼느냐, 그리고 최근에 내가 포스트를 잘 쓰고 있느냐, 얘네들이 다 들어가서 활동지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써서 방치해 놓는 블로그라고 했을 때는 운영기간 부분에서만 아마 조금 혜택을 볼 거고, 나머지에서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신경 쓸 건 없어요. 자, 인기지수. 포스트의 주목도와 인기도를 인기지수로 판단을 하고요. 신뢰지수. 내용의 충실성, 그러니까 내용이 잘 적혔느냐, 아니면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것만 적었느냐, 요런 게 이제 신뢰지수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웃한테 찾아가서 소통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이웃들이 나한테 와서 소통을 해주곤 하느냐, 이런 소통의 노력들, 그리고 활동에 대한 어떤 신뢰성,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항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해서 댓글이 많고 공감도 많이 이루어지고 스크랩도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블로그는 굉장히 신뢰성 있는 블로그죠. 근데 이 댓글하고 공감 같은 경우요, 일단은 우리가 이웃들한테 부탁하면 그래도 자주자주 잘 해줘요. 그죠? 그래서 이웃이 좀 많고 내가 만약에 이웃 활동을 잘 한다라고 했을 때는 댓글과 공감 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스크랩은 어떤 거냐면 내가 좋은 정보를 올렸을 때 그 정보를 상대방 블로그에서 스크랩을 해서 본인 블로그에 넣어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스크랩 글의 경우는요, 어차피 검색이 되는 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올린 원본 글은 검색이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 글이 마음에 들어 스크랩을 해서 본인의 블로그에 가져왔다고 하면 그 스크랩이 된 글에 대해서는 검색이 미반영되는 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 과정을 운영을 해보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블로그 컨텐츠를 다 만들기는 힘드니까 다른 블로그의 글들을 스크랩을 해서 내 블로그를 풍성하게 채우자. 있긴 있습니다만 검색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스크랩이라고 한다면 남들이 날 스크랩하면 굉장히 좋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니까. 스크랩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포스트 자체가 되게 유용하니까 스크랩을 한 거잖아요. 그쵸? 네이버가 그렇게 판단해서 블로그의 지수를 올려주는 요인이 되지만 스크랩을 해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블로그 글을 그냥 보는 것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크랩의 점수가 그쪽에서는 이제 제로예요. 뭐 스크랩을 많이 했다고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좋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블로그 점수에 뭐 매겨지는 게 없어요. 스크랩을 많이 해가도. 내 입장에서는 딴 사람이 스크랩을 많이 해가면 내 블로그의 정보성,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만 스크랩을 해간 쪽의 블로그의 입장에서는 제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블로그 지수 올리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좀 부지런하면 되죠. 그쵸? 자, 일단 여기서는 6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는 편법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가장 기본 정석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해야 기본적으로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더라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 지수에 보시면은 블로그 포스트 쓰기 빈도를 체크를 하고요. 포스트 수를 따지죠. 최근의 활동성을 따지죠. 이 3가지를 만족하려면 블로그의 글을 자주자주 포스팅을 하시면 좋겠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30개의 글을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블로그의 그 지수 부분에서는 포스트 수만 아마 올라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올렸을 때 유용한 글을 많이 올릴 거란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1개씩 30일 동안 꾸준하게 작성하는 게 이러한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부분에선 조금 더 유리할 거다. 그러니까 무작정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가 이제 마케팅으로 조금 더 내 블로그를 키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공격적으로 나가시는 분은 거의 매일 3포스팅 이상을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블로그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본업이나 다른 것들도 하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개가 어렵더라면 뭐 일주일에 며칠 날짜를 좀 정하세요. 왜냐면 뭐 일주일에 3일만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적으로 못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뭐 금요일에 몇 시에는 내가 블로그를 쓸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정해놓고 하시면 그래도 좀 꾸준하게 적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블로그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해서 꾸준히 포스팅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둘째는 활동 지수를 높여라 라고 하는데 블로그의 활동 지수는 블로그 이웃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새 글을 작성하는 것도 물론 활동 지수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웃 블로그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요. 그리고 다른 블로그 글도 봐요. 이런 거는 이제 내 블로그, 자신의 어떤 블로그 이웃과의 교류라고 볼 수가 있죠. 즉, 품앗이를 잘 해준다라는 부분에서도 나의 활동 지수가 평가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저쪽 블로그 가서 이렇게 품앗이를 해주면 저쪽도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좀 고맙다 보니까 내 블로그에 와서 마찬가지로 또 같은 활동을 해주겠죠. 그러면서 서로 윈윈을 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다른 사람들이 제가 이웃 추가를 말씀드리다 보면은 이웃을 추가를 신청하시고 나서는 그냥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세요. 이웃 받아들이고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이웃을 신청을 해서 서로 이웃이 됐다면 서로 간에 그런 품앗이를 해주셔야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셋째, 이웃은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지수가 별로 낮을 때는 내가 블로그에 글을 적더라도 막 드라마틱하게 막 이웃들이란다. 방문객들이 증가하지는 않아요. 어떤 뭐 이거는 이제 떠도는 얘기인데 블로그 지수마다 들어오는 어떤 인원수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초반에 그렇게 블로그에 글들이 많지도 않고 지수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웃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블로그를 적다 보면은 이웃이 아니라 블로그에 이제 방문객이 많이 와야 내 힘이 나는데 방문객이 많지가 않고 뭐 1일 방문객이 막 몇 명 요런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점 사라질 거예요. 근데 이웃이 이제 방문을 해서 댓글도 남기고 공감도 남겨준다라고 한다면 그 이웃들이 한 번 방문하냐 두 번 방문하냐 이게 이제 방문에 따라서도 재방문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점수를 더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와서 체류를 어쨌든 해주잖아요. 글을 보느라고 체류도 해줄 테고 답글이나 아니면 공감도 남겨줄 테고 요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면 일단 블로그의 질수가 조금 더 업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내 글이 그래도 금방 상위에 노출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 서로 간에 되게 많이 도움되는 부분인데 이웃들이 얼마나 공감을 많이 해주고 참여를 하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활동을 원한다면 가급적이면 이웃이 공감할 수 있는 포스트라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와서 많이 그런 댓글도 남기고 해주겠죠. 또한 내가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아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그 이웃 블로그를 찾아가서 댓글도 적어주고 이웃과 교류를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웃도 나한테 와서 마찬가지로 댓글도 달아주고 교류를 해줄 겁니다. 자, 넷째, 포스트의 독창성을 지녀라. 여기서의 독창성이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일을 포스트에 담아내는 거예요. 네이버는요, 유사 문서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원본을 좋아하고 복사본 문서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사 문서라고 하면 원본 대비 70% 이상 같은 게 유사 문서라고 했죠. 네. 근데 내가 내 경험을 풀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원본 대비 뭐 70% 같을 게 없이 내가 원본을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문서가 되겠지만 딴 거를 글을 뺏겨가지고 적은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독창성이 떨어지는 글이 되죠.
그런 문서들은 일단은 유사 문서라고 해서 화면에서 보이지 않고 가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유사 문서들이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때는 스팸 필터가 적용을 해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저품질 요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다섯째, 블로그의 전문성을 키워라. 자, 파워블로그 선정 기준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제 파워블로그를 만들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네이버에 파워블로그라는 게 있었거든요. 요즘은 파워블로그 말고 좀 비슷한 게 인플루언서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어찌됐건 간에 파워블로그 선정 기준은 카테고리 안에서 얼마나 좋은 글을 꾸준하게 발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 말은 즉 얼마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단 그 전문성이라는 게 막 전문 용어를 써야 되고 뭐 학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주자주 찾아서 보게 되는 건 어떤 걸 보게 되냐면 그렇게 막 아예 진짜 전문적인 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전문성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아는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적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적으시면은 그게 이제 전문성이 쌓인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블로그의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관련된 포스트를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하게 등록하시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키워드들이 늘어나게 되고 키워드가 늘어났을 때 유효 키워드도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문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웃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했을 때 그 분야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유튜브에 보면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게 유명하냐면은 요즘 좀 많이 뜨는 컨텐츠 중에 하나는 뭐 랭킹을 재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 뭐 5가지 베스트 5 해가지고 나온 것들. 그런 게 굉장히 전문성이 있을까요? 전문성은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몰랐던 거를 보게 되는 부분이고 접근도 되게 가벼워요. 그러기 때문에 잘 보게 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어쨌든 전문성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는 거 정도만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째, 페이지 뷰를 늘려라. 페이지 뷰라는 것이 아직 좀 익숙치 않은 용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포스트를 쓰죠. 하나의 포스트만 쓰는 게 아니라 블로그에 첫날에 하나 포스트 쓰고 둘째 날에 또 하나 포스트 쓰고 셋째 날에 또 하나 포스트를 썼다고 쳐요. 그렇다면은 내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이 포스트 한 개만 읽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 포스트 이렇게 넘겨서 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페이지 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 안에 좋은 글이 많으면 그 블로그 안에서 머물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페이지 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페이지 뷰를 늘릴 때는 포스트와 연관된 어떤 목록을 본문에 링크를 설정해서 연속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성 포스팅을 적어요. 랭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찾았었으니까 예를 들어 엑셀의 랭크 함수를 설명하는 포스팅을 적었다고 쳐요. 그렇다면 랭크가 궁금하지만 랭크 EQ가 또 궁금할 수가 있어요. 랭크 EQ랑 랭크 에비지의 차이라는 포스팅을 따로 만들고 그거를 링크로 포스트에 연결을 시켜주면은 이걸 읽다가 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 포스팅을 눌러서 링크를 따라가게 되죠. 그게 바로 페이지 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리즈 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글을 쭉 적었을 때 사람들이 모를 만한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럼 그 단어를 가지고 이후에 다른 포스팅을 적어서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을 읽다가 궁금한 사람이 이 글에 어떤 링크를 눌러서 저쪽 어차피 내 블로그 안에 있는 다른 포스팅 내용을 또 읽게 되죠. 그게 페이지 뷰가 됩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일단 실시간 검색어를 가져오는 방법. 일단 네이버에선 실시간 검색어가 그래도 좀 사라지긴 했죠. 근데 제가 실시간 검색어를 보실 수 있는 것도 저번 그 PPT에 남겨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실시간 검색어를 가지고
네이버 포스트 제목이나 본문에 이용을 한다 라고 했을 때요. 일단은 관심성은 높아질 수는 있어요. 일 방문객이 확 오르는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전문성이 있나요? 그쵸? 그냥 내가 그걸 가지고 짜집기 해서 문서를 만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또 생각해 봤을 때 그 당장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해요. 근데 이튿날, 3일날 되면은 검색량이 뚝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계속해서 그려지면 이것도 스팸 필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내 전문성과도 관련이 없어요. 즉 잡블로그가 될 거고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도 보지 않고 내려가 버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말이 약간 꼬였는데 일단 검색어를 가지고 썼을 때 내 전문성이 없고, 자, 두 번째로는 이 검색어의 특성상 사람들이 검색을 할 때 한순간은 검색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점점점 검색은 안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좀 일회성인 것들이 좀 많죠. 근데 일회성인 것들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은 이렇게 검색량이 높아졌다 떨어지는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얘는 전문성도 없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꾸준하게 보는 어떤 정보,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담은 글도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스팸 필터가 작동하면 저품질이 될 수가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스트의 내용과 무관한 낚시성 제목을 쓴다.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검색 제목을 보고 아, 여기 괜찮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봤을 때 실상은 다른 내용들이 나오면 에이 이게 뭐야 하고 중간에 나가버리죠. 자, 트래픽은 순간에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보다가 나가버리고 다 안 읽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체류 시간이 적고요. 체류 시간이 그래도 정상적으로는 한 1, 2분 정도 나와야 할 텐데 체류 시간이 한 10초? 아니 한 2, 3초 만에 만약 나가버린다라고 한다면 네이버가 판단하기에도 그 블로그의 포스팅은 그렇게 좋은 포스팅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예,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자, 뉴스 기사 복사, 뭐 블로그 글 복사, 이거 뭐예요? 유사 문서죠. 중복 문서가 작성이 되는 건 원본 글을 좋아하는 네이버 입장상은 그렇게 좋아하는 글은 아니에요. 자, 또 상위 노출을 목적으로 해서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사용하지는 말라라고 했죠. 보통 이제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그들을 한번 열어서 벤치마킹을 해보면 키워드들이 반복되어 있는 건 맞지만 막 한 곳에 몰려서 반복되어 있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반복을 해놓는 거죠. 예,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의 상위 노출에 대한 부분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지켜주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상위 노출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아마 다가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지키는 절차가 조금 힘들 뿐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일단 지금 11시 45분이니까요. 10분 정도 더 쉬었다가 이제 너무 내용만 좀 들어가기 좀 지루하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보면서 조금 실습적으로 강의를 빼볼게요. 자, 그럼 11시 45분이니까 11시 55분에 이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PPT도 당연히 드릴 거예요.